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어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결정됐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이 수상자는 3명이고요. 3명의 이름은 좀 길어서 앞 글자만 쓰면은 다론 아제모울로, 그리고 사이먼 존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이렇게 세 분이서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 분이 어떤 연구를 하셨길래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국가 간 부의 차이와 제도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쉽게 말하면요, 어떤 국가가 부자인지 아닌지 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제도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간 부의 차이와 제도의 관계, 쉽게 말하면 제도가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어떤 나라는 부자인데 어떤 나라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도대체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미국은 진짜 부자인데 아프리카의 저 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지? 이 질문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정말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세 분의 그 연구는요, 그 이유는 내가 찾아보니까 진짜 내가 많이 찾아봤거든, 제도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괜찮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것에서 이 제도 때문이라는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는요, 내 생각에는 인종 때문인 것 같은데, 그 황인종들 걔 별로야. 이런 이야기. 야,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죠. 야, 인종 때문이야. 아니야, 국가는 그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쓴 책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제이미 다이먼의 총균 쇠에서 얘기한 국가의 부는 이것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거의 영향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총균쇠에서는 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이 나라가 잘 사는 이유는 땅이 좋아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 분은 총균쇠에서 얘기했던 지리의 중요성,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었던 예시가 있는데요. 그 예시가 바로 남한과 북한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리 때문이라면 남한과 북한은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비슷한 곳에 있잖아. 38선 근처에. 38선 근처에서 같이 살고, 아니, 사람들도 다 똑같잖아. 인종도 똑같잖아. 그리고 그 전까지 같이 살던 애들이 갑자기 무엇 때문에 한 나라는 너무너무 잘 살고 한 나라는 이거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렇게 된 거지? 이걸 보면 결국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쓴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챕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38선의 경제학. 우리나라 38선이 여기에 등장하네요.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이 쓴 저서의 챕터로, 한 챕터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남한과 북한 사례만큼 제도가 국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예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쓰신 책이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부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제도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괄적인 제도. 이것과 반대되는 대응이 되는 개념은 착취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괄적인 제도가 좋을까요? 착취적인 제도가 좋을까요? 포괄적인 경제, 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잘 살까요? 착취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잘 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포괄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인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요. 포괄적인 경제 제도를 갖기 위해서는 정치 제도 역시 포괄적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포괄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포괄적인 정치제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안 하고도 결정하고요. 모든 것은 결국은 내 거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써볼게요. 공평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공평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 나 회사에서 일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것도 아니잖아. 이 내 회사 아니잖아 라는 생각 아닌가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하라고 해도 열심히 안 하죠. 이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사유재산이 얼마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좋은 성과를 냈는데 쟤 열심히 일하지도 않은 애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았어. 아니면 저 회사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인센티브를 줬는데 SK하이닉스에서는 인센티브를 안 줬어. 그래서 왜 안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래 나 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 갖춰져 있는 제도, 정치 제도여야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너무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요. 이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한 나라에서 기업과 기업이 경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경쟁해요. 그런데 경쟁을 하다 보면 한 명이 이기고 한 기업이 이기고 나머지는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만약에 진다라고 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창조적으로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왜? 공평하니까요. 그래서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승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부를 가져가는 그런 공평한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착취적인 경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수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냥 김정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걸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김정은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서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몫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착취적인 경제 시스템이 아니고 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사유재산도 인정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돼가지고 경제도 성장할 거니까 내가 비율이 낮아져도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 이렇게 비율이 낮아져도 그래서 이만큼만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그림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착취적인 것을 계속 선택하고 포괄적인 걸 안 하냐? 이 질문이 이상한 거죠. 그것은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줬다가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권력을 뺏어가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적인 파괴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거죠. 용기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세 번째, 바로 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지속적인 성장.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말 가슴 떨리는 정도의 수준의 꿈이 없다면 이것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성장을 했더라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 나 이만큼 부자 됐어 라는 기분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포괄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우리 지금 이 내용,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내용, 국가는 어떤 나라는 부자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데
그것이 제도 때문이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을 첫 번째 국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분들도 포괄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가진 국가는 잘 살고 착취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가진 나라는 못 산다 라고 했는데 중국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게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중국은 분명히 착취적인 정치 제도인데 이 책이 출간됐던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무섭게 성장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성장하는 거 좋은데 만약에 착취적인 그런 제도에서 포괄적인 제도로 바뀌지 않는다면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거다라고 당시에 얘기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중국은 딱 이 한계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공동부유 제도를 보면은 사실 중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후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빠지고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한계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큰 부양책을 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국이라는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이 착취적인 시스템에서는 망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직전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 여기서 일부라도 일로 가는 움직임이 나오느냐,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서 일로 가는 움직임이 나와야만 중국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흥미로운 실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드러킨 밀러 같은 분은 시진핑이 계속 있는 한 나는 중국에 투자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드러킨 밀러의 생각도 결국엔 이 설명에 기반한 내용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은 굉장히 포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정말 과연 포괄적일까요? 물론 사유재산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한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퀘스천이 남아요. 창조적인 파괴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인텔을 한번 볼까요? 인텔은 어때요? 이미 망했어야 되는 회사인가요? GM은 어떤가요? 포드는 어떤가요? 이 회사들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정말 창조적인 파괴들이 많이 나오면서 생산성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명목하에 과거와는 다르게 공평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포괄적이냐 착취적이냐 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도 요즘에 이상하다.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든지 요즘에 뭐 관세 때리는 거 보면 뭐 100%가 아니고 200% 뭐 1000% 때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했던 질문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냐. 이것이 뭐 때문이냐.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국가가 아니고요. 기업으로 바꾸더라도 같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아니, 어떤 회사는 잘 되는데 어떤 회사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가 메리츠 금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밸류업이요? 그 밸류업 지수 하지 말고요. 그냥 메리츠 금융 사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메리츠 금융만큼의 거버넌스를 가진 회사는 없거든요. 메리츠 금융의 CEO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꿈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이 얼마나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욕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내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돼야 됩니다. 보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건 내 거야 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욕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욕망이 없으면 회사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평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취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평하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일을 잘 못하면 그래 내가 해고돼도 할 말 없다. 왜냐면 진짜 공평한 평가를 했으니까 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문화여야만 성취지향적인 문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리더의 가슴 떨리는 목표를 조직원들이 얼마나 공유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크기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딱 맞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정치 경제 제도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보면 어떤 국가, 미국, 중국 누가 이기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작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기업에도 너무나도 그대로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정말 밸류업에 대해서 진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밸류업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김정은처럼 착취적인 제도에 집착해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안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많은 주주들에게 이거는 네 거 맞아요. 이만큼은 내가 인정해 줄게요.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밸류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밸류업을 시작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잘 생각해 보면 메리츠 금융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 세 명이 남겨준 교훈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회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분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의 사고를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옆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